4강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르는, 자, 보들레르 동그라미, 당대의 줄이었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자, 아카데미 미술 치고, 이게 뭐야? 학교 미술이죠, 학교 미술. 학교 미술은 자유를 줍니까? 아니면 구속을 합니까? 구속을 합니다. 규칙을 뭐 강조하게 되겠죠.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드라큘라의 지지자로 미술평론이 데뷔한다. 보들레르는 드라큘라의 지지자입니다.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그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 단지 오래되었다.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 신화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아카데미 미술. 그림들은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또한 전형의 틀 줄치고, 이것도 아카데미 미술의 특징. 갇힌 기계적 묘사, 역시 기계적 묘사도 아카데미 미술.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드라큘라는 보들레르가 보기에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었다. 드라큘라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은 바로, 자, 동그라미 상상력. 연결. 그는 드라큘라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으로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문단.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들레르는 드라큘라에게서 또 아쉬운 점을 보게 된다. 그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역사 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역사화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상상력이 약간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쉬운 점이 바로 역사 화가였기 때문이다.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들레르는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자, 자신의 미학이 뭡니까? 아까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리고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담아낸 그림.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 명명했다.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대성은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이런 덧없는 것들에서도 그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전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후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순감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로 불릴 수 있었다.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이런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성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런 혁신과도 관련된다. 인상주의 이런 혁신 밑줄.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다. 인상주의 특징이 뭡니까? 카메라가 담을 수 없는 그 더 깊은 근원적인 순간성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그리죠. 윤곽선을. 자, 네 번째 문단. 보들레르의 평우는 아름다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였다.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마네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지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 솔직히요,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아니다, 않다 이런 말을 잘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야 내용일치 문제에 잘 대비할 수가 있어요. 마네는 1863년 파리 살롱전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출품했다. 이 그림은 시민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었는데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며 아카데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한 여인은 화면 전경의 3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 공간의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자,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마네의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차노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며 구두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만에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음악제와 같이 상상속의 여신을 그린 것이 아닌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했다. 그러니까 전통을 바탕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만의 작품 경향은 필리르 공연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의 왼쪽 끝에는 마네가 그려져 있는데 마네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누에르 동그라미치고요. 당시 플라누에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를 의미했다. 이건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작품도 있습니다. 구보시의 하루. 자, 구보시의 1일이라는 작품 있죠. 소설학.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누에르로 묘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 대표 화가인 쿠르베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그럼 뭐가 떴습니까? 현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냈을 거예요.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주로 삼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